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충남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 오늘이 8일째죠. 일주일 남짓 이렇게 지냈는데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수능이 끝났다고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기말고사도 치러야 했을 테고, 또 이제 대학별 고사라는 또 마지막 남은 그 관문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 참 지금까지 힘들게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그 수고로움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다다랐는데, 우리한테 이제 또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지요. 예. 이제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이제 모레, 오늘 이번 주 일요일까지죠. 예. 대학별로 이제 논술고사가 치러지는데요. 그 논술고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모든 시험이 어떤 우리 인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제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에다가 이제 비유를 자주 합니다. 참 이 42.19km라는 아주 긴 거리죠. 이 긴 거리를 달려갈 때는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왜 달려가야 되는지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할 때가 있고,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언제든지 참고 이겨내고, 어떤 그만둬야 되겠다는 어떤 유혹에서 이겨내야 되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겪어내고 꼬린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때의 어떤 그 기쁨, 뭔가 이제 성취해냈다는 그런 기쁨이겠죠. 이제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가 됐습니다. 42.19라면 거의 40km 조금 넘지 않았을까. 이제 이번 주말까지 잘 마무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런 어떤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논술고사 준비를 또 잘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지금까지 준비해 왔겠지만은, 오늘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선생님이 주는 몇 가지 정보하고, 또 아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 팁들이 아주 깨알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제 기간은 사실 많지 남아있지는 않지요. 내일하고 모레가 이제 논술고사가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은 논술고사가 긴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나 이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요,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 속에서는요, 아마 합격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있으리라고 이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이제 제 얘기에 귀를 쫑긋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마지막 승부, 논술을 잡아라.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긴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요, 짧지만 아주 굵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논술은 쓰기지 않습니까?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논술이 아니잖아요. 문학처럼 어떤 주제가 떠올랐을 때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논술은 반드시 주어진 조건이 있고, 그 조건 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어떤 답을 써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이제 명쾌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이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과 또 요구하지 않는 답이 어떤 걸까 하는 거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요구하는 답이 있죠. 그 요구하는 답을 이제 모 대학에서 이제 밝힌 그 자료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구하는 답은 다양한 답을 유도해서 수험생의 어떤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논술 시험은 답이 여러 가지다. 하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그런데 논술 문제 중에 어느 정도는 정답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독해력이다 이런 얘기죠. 이 독해력은 하나는 각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러 제시문의 어떤 공통되는 주제를 뭔지 이제 그걸 찾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요구하는 답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살폈는데요. 논술이라는 자체가 이제 제가 칠판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논술은 원래는 이제 글을 쓰는 내용 아닙니까? 쓰기잖아요. 이렇게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제시문이 있죠. 그 제시문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쓰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읽기가 있죠. 그 읽기, 그렇죠? 읽기. 반드시 주어진 글을 읽고 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읽기도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읽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읽고 그 내용을 이제 해석해낼 수 있는 어떤 독해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쓰되 읽고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읽는데 읽기 자료로 주어진 것이 이제 제시문이 되겠죠. 제시문은 대개 이제 가, 나, 다, 뭐 많게는 뭐 라도 있고 마도 나가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요. 이 제시문이잖아요. 다양하게 나가는데 자, 이 주어진 제시문들을 읽고서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제시문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다 각각의 제시문에는 그 제시문이 갖고 있는 주제, 이제 논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논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논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논지들이 그런데 서로 개성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논지들은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주제,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논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키워드가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자, 이런 키워드가 주어졌는데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는 그 키워드 내에서 가의 논지는 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고 나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법 위에 있다라는 어떤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다에서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언제나 법이 우선한다는 그런 관점이 주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연관 관계는 있지만 이것은 서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관점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논구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논술에 주어져 있는 모든 제시문들은요 각각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요구하는 바대로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논술이 어떤 글쓰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논술 얘기하면은 뭐 흔히 이제 글을 쓰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관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행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읽어내고 그 읽은 내용들이 쓰기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답이 바로 이런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요구하지 않는 답도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자,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이 요구하지 않는 답은요. 제시문의 논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어떤 주장만 전개하는 어떤 일방적인 답안이죠. 그 다음에 주어진 기준이나 관점에서 어긋난 그런 독해를 하고 있는 그런 답안, 또 제시문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 답안, 논리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답안, 주어진 논거를 논리적인 어떤 이유가 없이 이제 무시하고 있는 그런 답안, 이런 답안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요. 자, 글을 읽었어요. 이제 제시문을 주어졌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의미가 주어지게 되느냐면요. 출제한 분들은 반드시 요구사항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요구사항. 자, 이러이러한 요구대로 글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구사항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관점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이나 관점을. 자, 이 기준이나 관점은 어디에 담아서 제시를 하느냐면요. 바로 논제라는 것 속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발문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곳 속에서는 언제나 기준과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과 관점이라는 거는 바로 이 제시문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자신이 어떤 그 논술이라는 건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과 관점 내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논술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주장하는 글쓰기가 논설문 아니에요. 논설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장은 할 수 있으되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건 논거를 갖춰서 주장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논술이 답안을 통해서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갖춰야 된다? 논거를 갖춰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요즘 논술고사는 그 논거 자체가 바로 이 제시문 독해 속에 있다. 제시문 속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이제 분석해서 나름대로 이 기준과 관점에서 제시한 그 틀 내에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 기준과 관점에서 벗어난 답안은 대학이 요구하지 않는 답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두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과 요구하지 않는 답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술 고사를 준비하면서 답을 쓰기 위한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논술 준비해 가는 이제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혹시 학생들 중에는 제가 이제 과목을 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은 논술 얘기는 하시지만은 인문계 논술 쪽에만 주로 얘기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인문 논술뿐만 아니라 자연계 논술까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연계 논술에서 까다롭게 생각하는 뭐 인문계 논술에도 수리가 있긴 합니다. 이 수리 분야를 또 집중적으로 다룰 거니까요. 우리 학생들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화면을 주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술고사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나 그래도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술고사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논술고사 실시대학이죠. 인문계, 자연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20일, 22일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인문계에서는 이 토요일 날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아주대 이제 금융공학과입니다. 인문계에서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이제 일부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경북대, 고려대, 광운대, 부산대, 아주대가 이제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22일 날에는요 아주대 금융공학과를 제외한 전 인문계 학과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한국외대도 이제 일부가 치러지고요. 자연계는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가 치러지는데요. 여기서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 7개 대학은요 인문계하고 자연계 논술이 공이 이제 같이 치러지게 되는 거고요. 이 그 한국 외국어 대학의 경우에는요 인문계에서만 논술이 치러진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열별로 이제 논술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인문계하고 이제 자연계에서 치러지는 논술 유형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는 본질에 접근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논술의 유형, 인문계, 자연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문계부터 살펴볼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인문계 출제 유형인데요. 인문계는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그 유형이 인문사의 통합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시문 간의 어떤 연계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경북대나 아주대나 이제 중앙대의 이제 나머지 학과, 이제 상경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에 이제 수리형이 들어가는 케이스죠. 요 경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 이제 까다로워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의 어떤 수리적 변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고려대, 이화여대 인문2,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상경 계열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의 도표 통계형, 이건 이제 분석 능력이죠. 자료 해석 능력인데요. 요런 그 대학들은 이제 광운대하고 이제 인하대가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 다음에 인문사에서 영어 지문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의 어떤 독해 능력도 이렇게 같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외국어대학, 또 부산대학,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1에 해당됩니다. 우리 이제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수리 쪽에 조금 이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수리형에 이제 도전을 해보는 케이스가 될 테고요. 영어 독해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영어 지문 쪽에 이제 도전을 해보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제시문이 이제 사용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지금 2018학년도 입시부터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아마도 영어 지문을 혹시 이제 대학별고사 논술 쪽에 이렇게 활용하는 대학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영어 지문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독해 능력이에요. 똑같은 독해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 그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영어의 이제 독해 지문이 있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요즘 영어의 그 제시문도요, 교과서 아니면은 EBS 교재에서 지문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이 어려워서 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논술의 어떤 유형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계 출제 유형인데요. 이제 수학만 출제하는 수학형이 있어요. 수리 논술만 시행하는데요. 이제 광운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가 이제 여기에 그 해당되는 대학들이고요. 수학하고 이제 과학 선택형의 그 대학들이 있어요. 그 대학들이 이제 수학은 필수지만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물화생지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가 해당되고요. 수학하고 이제 과학 통합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학, 과학 모두 출제하는데 무슨 뭐 과학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아주대 의학 계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의대 논술을 별도로 출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은 이제 중앙대, 인하대, 이화여대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논술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준과 관점이라는 것들이 제가 이제 논제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논제가 어떤 유형이 있겠는가 하는 거, 논제의 유형에 대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논술 유형이라면 이제 논제의 유형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인문계의 그 유형은요, 인문계의 유형은 5개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요약형이라고 있어요. 요약형. 요약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명형, 설명. 세 번째는 평가형. 네 번째는 대안형. 다섯 번째는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쓸게요. 요거는 이제 융합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논제라는 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볼 때 쉽게 이야기하면 요약하시오, 풀어서 얘기하시오, 설명하시오, 또는 이걸 따져보시오, 비판하시오. 그 얘기를 이제 뭉뚱그려서 평가하시오. 자, 나름대로 이제 방안을 찾으세요. 대안을 추구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형이라는 얘기죠. 요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 유형이라고 보면, 이 융합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요약한 다음에 설명해 보세요. 요약한 다음에 평가해 보세요. 설명한 다음에 대안을 찾아보세요. 이런 것이 합쳐져 있는 걸 제가 볼 때는 융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두 가지가 융합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가 융합되는 대학도 있어요. 요약한 다음에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이렇게 인문계는 이렇게 5가지 형태의 논제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약하라고 했으면 요약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하라고 했으면은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만 하면 되는데 그 속에 자기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과 주장은 다른 거니까요. 그 다음에 평가라는 건 꼼꼼하게 그 내용들을 일일이 따져보는 거잖아요. 따져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으면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들이 그게 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에 맞게끔 거기에서 요구해 주는 대로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것이다. 만약 요약하고 설명을 하고 했으면요, 앞에는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뒤에는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대로 논제의 유형대로 인문계는 써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인문계 논술에서는요, 이 시사적인 내용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지식이라는 건 우리 현실 사회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사적인 뉴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주어진 틀 안에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가치를 따지고 사회적 함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논술고사의 인문계 같은 경우는 시사적인 내용은 분명히 다뤄질 것이다. 근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예측을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시사 주제에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슈는 어떤 이슈냐면요, 이 유럽 난민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에서 참 끔찍한 테러도 일어나고 참 걱정도 되고 이런 그 상황인데요. 이 유럽 난민 문제는 시리아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발생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전쟁이라든지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이런 난민들이 이 잘 사는 유럽 국가들이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논란거리거든 사실은. 이게 논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극단으로 부딪히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난민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지구촌의 어떤 공통적인 인류애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건 받아들이긴 해야 되지만, 개별 국가의 어떤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제 그 테러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이제 그 국가 이익과는 또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민 발생의 원인, 해결책, 또 철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 예측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요, 인권 문제하고 이제 직결되어 있는 건데, 동성애에 관한 그 판결입니다.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에서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도 아직도 이 찬반 의견이 막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이건 거의 해결책이 없어요. 서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런 부분에도 또 해당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쟁점이긴 한데, 두 가지 어떤 상충된 시각을 주고서 논점을 따져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요즘 아주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 이슈이기도 한데, 이 청년 실업 문제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데, 기업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나이 많은 어떤 직원들이 퇴직을 해야 신규 인력들, 즉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정년이 이제 60세로 이제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국내 경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도 이제 그렇게 바람직스럽진 못하고, 또 기업들이 이렇게 선뜻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아주 그 어떤 경제 자료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도표들하고 이런 것들하고 어울려서요, 재심으로 만들기가 아주 참 용이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어떤 일자리 갈등 문제하고도 이게 아주 맞닿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챙겨보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유럽 난민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이것이 인문계 논술에서 이제 그 제시문 속에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문계 논제의 유형에 대한 말씀 제가 지금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자연계 논제 유형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이제 자연계 논제 유형인데요. 자연계 논제 유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칠판을 좀 잠깐 지우고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째는 자연계는요, 이 개념을 어떻게 논증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이 논증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묻는 이해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학 문제 푸는 풀이형이 있어요. 이 논증형이라는 거는요, 어떤 개념이 주어져 있으면 그 개념의 이해를 묻고 그 개념이 주어진 명제에 따라서 어떻게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가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 바로 이 논증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형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이해형이라는 건요, 자연계 논술에서도 다양한 수치나 자료들이 주어지잖아요. 그 제시문 속에 담겨 있는, 각각의 제시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나 차이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정리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풀이형이거든요. 풀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수학적인 문제를 주고, 아니면 이제 과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 내용을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 논술에서 요구하는 어떤 정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대부분 바로 이 풀이형하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자연계 논술은 인문계 논술보다는 약간은 이제 그 유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연계 논술은 이렇게 이제 논증형, 그 다음에 이제 이해형, 그 다음에 풀이형, 요 세 가지가 있다. 모든 자연계 논술을 풀이형이라고 오해하지는 말고 논증형과 이해형도 상당히 많다. 사실은 이 풀이형보다도 논증형과 이해형이 더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문계의 논제 유형 있죠. 요 유형은 5가지 유형이 있다. 요약형, 설명형, 평가형, 대안형, 융합형. 이 융합형은 이 앞에서 얘기한 이 4가지 유형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 관계를 이루는 유형이 바로 융합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의 논제 유형은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논증형, 그 다음에 이해형, 그리고 이제 풀이형, 요 3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유형을 알고 나서 논술 문제를 접하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논술과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논제의 어떤 논술의 어떤 유형 있죠.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그 유형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논제,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 논제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자,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강의를 이제 이어가기에 앞서서요, 잠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잠깐 동안만, 아주 잠깐 동안만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일부에서는 우리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큰 흐름과 틀을 이렇게 살펴봤다면요. 지금 2부부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서요. 마치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막 이제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거든요. 그 모의고사는 얼마든지 이제 대학의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모의고사의 패턴에 우리가 이제 유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기출문제도 있는데 꼭 모의고사입니까? 라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면요. 기출문제는 일단 한 해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마다 논술의 어떤 유형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부산대하고 인하대의 그 자연계 논술에서요. 지난해에는 수리하고 과학이 같이 접목된 논술이었는데요. 올해는 이들 대학이 과학을 이제 분리시켜서 그냥 수리만 이렇게 수리 논술 형태로만 치르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치러진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치러진 논술 그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패턴을 익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 대부분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요 사이에 이제 각 대학별로 모의고사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이 모의고사의 그 유형, 그 패턴이 그대로 본 시험의 그 패턴으로 그대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화면을 통해서 제가 살펴볼 건데요. 한국외국어대학이 지난해 이제 논술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그 제시문까지 가져오면 너무 길어서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질문 있죠. 논제하고 또 실제 시험에서 치러졌던 11월 달이죠. 치러졌던 논제 요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모의고사에서 추구하는 그 패턴이 실제 시험의 패턴하고 유사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패턴을 꼭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해 이제 그 모의고사하고 이제 실제고사의 그 논제 1, 2번인데요. 자, 모의고사에서는요. 1번 문제가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실제 고사 보세요. 글자 하나 안 틀리죠?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의고사 2번 문제 볼게요.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이랬죠. 그런데 실제 고사에서 2에 보면은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똑같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자, 모의고사 문제하고 실제고사 문제하고 문제는 사실은 모의고사가 실제고사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대개 이제 1, 2번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데 3, 4번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논제 3, 4번을 볼 텐데요. 모의고사에서 3번 문제는 자료 3과 4를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 분석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고사에서는 자료 3과 4를 프레임에 대한 어떤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시오. 똑같은 비교 분석 문제잖아요. 자료 3과 4를 이용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유사하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료 3의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자료 5에서 사용된 이제 범주화 방법,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한 그런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상상, 맥락, 조건하에서 컷과 그릇의 범주화를 재시도해 보시오.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실제고사 문제에서도요. 자료 3을 활용해서 자료 5에 제시된 체이스와 사이먼의 주장을 그래프와 서치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자료 3과 자료 5를 활용하는 건 똑같아요. 일정한 어떤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통해서 범주화를 시도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해보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논증하라는 의미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요. 모의고사 문제의 패턴을 익혀야 되는 이유가 실제고사에서 나오는 논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문제 유형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답안 있잖아요. 그런 답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실제 시험에 가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될 건가 하는 거. 그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있잖아요. 이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대학들은요. 대부분 이 대학들은 이제 문제지뿐만이 아니라 예시 대반, 그다음에 평가 기준, 출제 의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논술 시험을 치르기 전에 뭐 사교육에 가서 뭐 고액과외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 친절하게 대학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그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친절하게 강의까지 해주셔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이 제시된 이 답안 내용에서 예시 답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해서요. 출력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원고지, 이제 대학에 따라 원고지에 쓰는 대학도 있고 또 어떤 그 대학에서 제시한 답안지에 쓰는 대학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예시 답안을 몇 차례 써보세요. 왜 써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요. 이 논제에 맞춰서 답안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어떤 틀이라든지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익히라는 어떤 의미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자, 논술을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제진이 있겠죠. 출제진이 있겠죠. 이 출제진이 출제를 다 했어요. 출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문제만 출제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봐서 하는 것이 바로 뭐는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그 채점 기준표에 의거해서 무엇을 쓰느냐 하면은 실제로 출제진들이 예시 답안을 쓰게 돼 있어요. 예시 답안을. 자, 이 예시 답안을 쓸 때는요. 반드시 이 본인들이 만들었던 이 채점 기준표에 의거하게 돼 있어요. 이 채점 기준표는요. 혹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논술이라는 게 상당히 다 길게 글을 쓰는 거니까 채점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 아니냐,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이 기준표에 따라서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은 채점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채점 기준표에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A, B, C, D, E. 자, A, B, C, D, E 중에 이 5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은 이 학생은 몇 점을 줘라. 뭐 다 만족시키면 뭐 A 플러스를 주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B를 줘라. 이런 식으로 점수까지 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논술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논술고사를 출제했던 출제위원장께서 이제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채점을 해야 될 텐데 채점을 할 때는 출제하셨던 출제위원장이 채점 기준표를 주고 물론 이제 문제도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하면서 채점 기준표를 주고 예시 답안을 줍니다. 물론 예시 답안은 하나의 예시일 따름이지 그 답안이 꼭 그거 하나로만 규정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채점 기준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채점 기준표에 의거해서 요 내용이 쓰여졌, 요 5가지 내용 중에 요것이 쓰여졌으면 A 플러스다. 그 다음에 A다. 요게 빠졌으면 B다. 이런 식으로 주라는 얘기죠. 아주 규정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논술의 채점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의구심 안 가져도 됩니다. 충분히 이것이 3분, 4분이 교차해서 검토할 정도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최종 기준표에 의거해서 예시 답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이 예시 답안을 출력을 해서 원고지에 쭉 써가면서 그 답안 작성의 어떤 흐름과 틀의 내용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답안을 채점 기준표에 맞게끔 쓰는 연습을 하라. 물론 이제 선생님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이거 어떻게 물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몇 차례 써보는 건 지금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틀림없이 써본다라면 아마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쓸 때는요,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학생들은 아주 이제 명문을 쓰려고 그래요. 명문을. 명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명문을 쓰는 게 아니라요, 출제진의 어떤 뭐예요? 요구사항을 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써야지 무슨 뭐 문체가 화려하고 뭐 현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이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비문을 써서는 안 된다. 비문을 써서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이 문법에서 어긋난 문장을 쓴다라는 얘기는 이 학생의 사고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문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을 짧게 쓰세요. 너무 길게 이어져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짤막하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연계 그 학생들 답안 작성할 때 몇 가지 팁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자연계 학생들은요, 틀림없이 인문계는 어떤 답안의 폭이 좀 그나마 좀 넓습니다. 그러나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묻는 것만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연계는 어떤 문제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파악한 내용만 쓰라는 얘기지 중원부원 이것도 처음 보고 저것도 처음 보고 그럴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읽는 사람, 채점 오는 교수님들이 이제 답안지를 봤을 때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모호하지 않고 단답형이라도 근거 없는 그런 어떤 답안은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논술에서는 딱 요 답만 써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어떤 근거를 통해서 답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술을 피하라는 얘기죠. 이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어떤 분량 같은 건 크게 제한을 두질 않아요. 많이 쓰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막 장황하게 뭐 중앙은 뭐 이렇게 나열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다.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이 어떤 자신이 어떤 섣부른 내용들 이런 것들 답안 속에 많이 포함시키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된다. 요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순서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시험 끝난 지 일주일 남짓 됐지만요. 수능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쉬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뒤로 남겨놨죠. 논술도 그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논술도. 논술 같은 경우는요, 대개 이제 문항수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크게 이제 뭐 어떤 그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가 그래요. 자연계 논술은 100분에서 120분 동안에 많은 대학들은 소문항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보면 10분에 한 문제 정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 사실은 뭐와의 싸움이냐면 시간과의 싸움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먼저 이제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될 텐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됐지만 수리하고 과학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과학 문제부터 먼저 푸세요. 과학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수학의 문제로 와서 조금 쉬운 거에서부터 어려운 것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떤 학생은 작년에 이제 수리논술 시험 치르고 온 학생 중에 하나는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수학의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과학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다 풀려고 했는데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한두 문제 남겨둬서 상당히 불안하고 힘들고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합격했거든요. 자, 10문제라고 하면 10문제 다 푸는 학생 거의 없어요. 시간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한두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그런 못 푸는 문제가 두세 문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탈락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해주고, 쉬운 문제. 단 이제 연계되는 앞에 문제를 풀어야 뒤에 문제가 풀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순서대로 뭐 어렵고 쉬우냐 따질 거 없이 이제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과 관련된 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영원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학이죠. 논술에서 이제 수리 논술이 나오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제 피하는 그런 학생들도 참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인문계의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요. 수학 실력을 묻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건 바로 이제 문제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사회적인 현상에다가 수학적 사고를 대입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답안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수학 문제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인문계에서도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이제 몇 개 대학이 있잖아요. 뭐 사회계열이나 경상계열 이쪽에서 보는 대학도 있지만 고대같이 이제 전 인문계 전체에서 이제 수리 논술이 진행되는 대학 뭐 고대 하나지요. 그 경우는. 그러나 이제 수학 수리적인 사고에 이제 장점이 있는 학생들은 또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쓰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수리 논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양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 이제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논제만 한번 볼게요. 1번 부동식 V는 13,000보다 크거나 같고 16,000보다 같거나 작다가 성립하는 걸 보이시오. 2번 의문항 1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 즉 등식 V는 13,000과 16,000이 성립하는 경우가 각각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3번 V는 16,000일 확률인 1인 것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확률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확률과 부등식은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중학교 2학년 수학에도 다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을 지금 서술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만 가지고 답을 내는 그런 학생들은 이런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 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공식은 어떤 원리를 적용돼서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아주 가벼운 공식의 어떤 원리를 좀 지금 정리해 두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수리 논술에서 꼭 알아둬야 될 그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 주어진 자료를 1차 함수로 수식을 만들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맞게 분류해서 수용도나 표를 만들어서 그걸 분석하는 거 하나 하고, 확률을 이용한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인문계 논술 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될 개념이고요. 자연계 논술은 이건 영원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수열과 극한 관계, 미적분 관계, 확률 통계, 1차 변환, 2차 곡선, 공간 도형과 벡터, 이항 정리 같은 것이 아주 약방의 감촉격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제 수리 논술과 관련된 내용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논술은 교과서를 가지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일단 교과서부터 먼저 가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지문도 나오고 개념과 원리도 도입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 개념이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어떤 교과서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떤 걸 읽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독서 교과서 있죠. 이건 아주 정말 잘 사용하는 그 지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독서 교과서하고 사회문화 교과서 이 두 가지만 읽어보세요. 쭉 한번 책 넘기도 소설책 읽을 때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수학 2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선택 과목이 있다면은 문화상지 중에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그 교과서를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통독해 보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제 이야기가 이제 그 꼬린점을 향해 이제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 팁입니다. 팁인데요. 글쓰기 능력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내공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다른 친구보다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지금 아마 혹시 집에 이제 그 신문이 있다라면은 사설 같은 걸 이렇게 쭉 보고서요, 사설을 한번 이렇게 쭉 따라 써보세요.
뭐 내일 시험 본다면 이제 내일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다음 한두 시간이라도 사설을 쭉 따라서 써보면요, 이 사설이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잖아요. 어떤 문장의 어떤 모범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설을 따라보면서 그 논리의 어떤 흐름 같은 것도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까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장에 가서요, 논술고사장에 가서 요거 하나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짧게 쓰세요. 단문으로 쓰세요. 문장을 짧게 가져가라는 얘기죠. 호흡을 좀 급박하게 가져가도 좋으니까요, 짧게 쓰세요. 왜냐하면 길게 쓰면은 여러분들은 혼자 쓴 답안이지만은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한 분당 2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답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의 글을 500개 정도 가까이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늘어지면서 내용 이해가 쉽지 않을 때, 이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써주면 내용도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문으로 쓰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장을 쓸 때 가능하면 말하듯이 쓰는 문장 있죠. 그런 문장은 쓰지 말으세요. 그런 문장은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조금 무겁게 써라. 그럼 무겁다라는 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자어를 좀 많이 활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밑에 이제 자막 하단에 나갈 거거든요. 자, 하단 자막을 보면은요, 사회 전체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는 우리가 말하듯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 논술에서 조금 무겁게 한자어를 사용해서 쓰면은 표현이 확 달라져요. 교수님들은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복지 혜택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상당히 무거워졌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드렸는데 조금 더 깨소금 팁을 한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선 시험을 치를 때요, 여러분들 꼭 일찍 나가세요. 교통편도 막히고 또 수능 때하고는 다르게 수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체증이 상당히 심할 걸로 보고요. 대학에서는 또 본인이 치르는 논술고사장을 미리 확인해야 돼 있어야 돼요. 아직 확인 안 된 학생은 내일 아침이라도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이제 많거든요, 건물이. 이런 시간 배분 문제, 준비물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쓸 때는 정성을 다해서 쓰세요. 이 필체가 흘려 쓴 필체는요, 아까 이제 단문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알아보기 힘든 필체는 교수님들,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결정적 T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선생님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만 이렇게 담아두고서요,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활용을 한다라면은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이제 이게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통과를 해야 될 텐데요. 모쪼록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논술 실력이 내일 모레 선생님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강의를 했거든요. 그 열정적인 기를 받아서 현장에서도 열정적인 그런 답안을 쓰고 나와서 꼭 합격했다는 그 소식이 이쪽 저쪽에서 막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논술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